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관리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윤의 난이도나 뭐 어떤 뭐 총평,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하고 이게 좀 루틴이 되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어려웠다면 총평과 상관없이 그 주제는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평이라는 건 객관적인 어떤 분석인 거고, 본인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냉정하게 내가 이 문제를 좀 찍어서 맞췄다 아니면 틀렸다 라고 하는 주제들은 본인들한테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는 반드시 다시 한번 개념을 처음부터 심화까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어려운 주제들은 늘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될까, 어려웠다,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봤을 때 어려웠다 라고 생각되는 문항은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또는 여러분들도 한 문제에 향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17번 문제죠. 17번의 시민불복종 문제, 리을 답지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많은 피드백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역시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리을 답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고, 다른 주제들은 원래 어려운 만큼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둘을 합쳐가지고 결국 수능에서 종합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한 게 생활관리이기 때문에 9평이 절반이라면 6평이 절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신 이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정리하시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9평에서 나왔던 새로운 소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중점적으로 언급을 좀 해보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어려운 게 그냥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돼. 그거를 1차적인 관심사로 삼아야 돼 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실천윤리학이죠. 네, 실천윤리학이고, 그 다음에 윤리학은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얘는 메타윤리학입니다. 전형적인 메타윤리학의 관심사가 나와 있는 거고, 다에 등장하는 거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탐구하고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돼. 이게 주된 관심사가 돼야 돼.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게 윤리학의 근본적 관심사, 탐구 주제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 얘는 이론 윤리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번 답지에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를 기술하는 건 말 그대로 기술 윤리학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잖아요. 정답은 바로 튀어나왔네. 1번 이렇게 하시고, 가는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를 필요로 한다. 즉 바꿔 말하면 이론 윤리학의 이론과 원리를 실천 윤리학이 응용하죠. 그래서 2번 답지 맞는 소리. 3번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검증하려고 합니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그게 메타윤리학의 주된 관심사. 4번 도덕적 규범들의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이게 이론윤리학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5번 윤리이론을 정립할 때 메타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강조했죠. 메타윤리학적 지식을 활용합니다. 이론윤리학이. 그래서 5번 답지도 맞다.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가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복에서 골라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생멸연기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교의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분별적인 지혜를 버리면 저절로 백성의 이익이 증대가 돼. 인과 의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 도덕적인 덕목들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백성이 다시 효도하고 자애로워지는 거야, 저절로. 이거는 도가사상의 이야기다라는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라고 보죠. 없죠. 무아와 무상. 그쵸? 그래서 기억답지 X고,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그럼 그대로 예스고요. 자, 인의에 얽매이지 않고 도에 따라야 된다. 만물의 근본 원리인 도에 따라야 돼. 그렇죠. 도가가 강조하는 거 맞고, 인의를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는 유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볼게요.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행위는 버칙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법칙에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복종시킬 때 오타 있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이게 문제 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직접 막 치다가 우리 연구일 선생님들이 막 만들어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 행위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도덕적 가치를 갖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칸트의 의무론 이야기죠. 예. 자, 어립니다. 모든 쾌락을 합산하고 모든 고통을 합산하여 모든 쾌락은 양적 계산이 가능합니다. 쾌락의 양이 더 크면 그 행위는 옳은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양적 공리주의가 나왔고 양적 공리주의 사상가는 누구? 벤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죠? 1번 칸트는 결과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라도 옳지 않은 행위일 수 있다. 그럼요. 그 자체로 선한 의지, 그쵸?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선이지. 여기서 비롯된 행위가 옳은 행위다. 칸트 이야기, 그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결과의 유용성. 너무 쉬웠어. 3번 맞고. 4번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달리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하나만 기억했으면 돼요. 벤담은 모든 쾌락이 양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선지는 답이 될 수 없다. 그쵸? 답이다. 옳지 않은 거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고. 자,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칙이 존재한다. 그럼요. 칸트는 도덕 법칙에 따를 것을 강조하고 벤담은 유용성의 원리에 따를 것을 강조하는 거지. 늘상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된다. 1번하고 2번하고 3번 문제는 윤리학의 분류, 그 다음에 유불도, 그 다음에 칸트와 벤담인데 예상과 달리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다음번 시험에서는 조금 더 까탈스럽게 나올 가능성 열어두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았는데 요번에 난이도가 내려가서 내가 맞췄다라고 조금 생각되는 친구들은 방심 절대 금물.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힘들어질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사상가가 을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한다. 읽자마자 바로 이겁니다. 공포의 발견술이죠.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쉽다. 희망을 예견하는 것보다 공포를 예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리고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안다. 공포의 발견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잖아. 희망보다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갑에 등장한 사람은 요나스가 되는 거고,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아는 것이 힘이다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정복지향적 자연관을 얘기했던 누굴까? 베이컨이겠죠. 그럼 요나스가 베이컨을 비판할 때는 뻔한 거야. 과학기술이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성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추구하거나 아니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맹신하거나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비판 가능하고요. 베이컨은 인간 중심주의자라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존재? 아니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존재는 인간이야. 근데 요나스는 확대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가볼까? 과학기술자는 사회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요거는 요나스의 주장 아닙니다. 그쵸? X고. 요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야 이게 적절한 비판이 되겠지. 2번. 인간의 책임 범위가 자연에 대해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베이컨의 당신은 그걸 간과해. 정답은 바로 튀어나오네요. 2번입니다. 3번. 인류의 복지를 위한 과학기술의 사용은 제한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나스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류는 존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사용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요나스의 주장이 아니니까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호혜적 책임. 진짜 많이 했죠. 호혜적 책임이라니. 요나스가 강조하는 책임은 비호혜적인 책임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4번 X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과학기술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순간 이건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과학기술 지상주의야. 요나스는 그러한 태도를 비판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예전의 요나스 문제보다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쌓아왔던 요나스에 대한 지식들 심화시켜서 잘 정리하셔야 돼. 알겠지? 이번에 요나스를 맞췄기 때문에 난 끝났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해보면 유전공학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인간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유전공학의 발전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유전공학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얘기니까 질병을 뭐 치유하거나 질병을 고치는 데 도움을 줄 거고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실현시켜 줄 거야. 바라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행복한 미래로 가자 이 얘기입니다. 질병 극복은 선임으로 치료 목적으로 하는 유전공학 연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을도 동의해. 그렇죠? 예. 그러나 유전자 강화 연구는 치료를 넘어서 자연적 형질의 변화를 추구하므로 지속되면 안 됩니다. 뭐가? 유전자 강화 연구가. 자, 치료가 소극적인 선이라면 강화는 적극적인 선이고요. 유전자 강화를 통해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이 확연히 강화될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 강화라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람은 이거에서 긍정적인데 이 사람은 부정적이잖아요. 그쵸? 예. 유전자 강화 기술이 설령 자신과 미래 세대의 높은 차원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라도 이 기술은 인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핵심 뭐겠습니까? 유전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공학 연구가 과연 필요하냐 안 되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정답은 그래서 깔끔하게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뭐 공통점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알겠죠? 예. 자, 좀 뻔했던 문제고요. 조금 뻔했던 문제고 6번 문제 한번 가볼게.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면 곡식이 물이나 불과 같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게임셋.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가릴 수가 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맹자죠. 맹자고. 자, 왕공과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의를 힘써 행할 수 없다면 서인으로 귀속시킨다. 서인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쌓아 몸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힘써 행할 수 있다면 사대부로 귀속시킨다. 너무 유명한 제시문입니다. 순자예요. 순자. 이렇게 1번. 성인은 백성의 기본적 생계 유지를 중시한다. 그렇죠. 항산의 보장. 항산 보장 요거고요. 자, 경제적인 안정이 백성에게 도덕적 삶에 기반이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항산이 보장되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항심을 가릴 수 있다. 요 얘기잖아. 그죠? 사회적 역할은 아니지. 선호에 따라 아닙니다. 그쵸? 선호에 따라 아닙니다. 이것도 기출이 이미 됐었어요.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예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역할이 분담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예를 기준으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할 때는 어떤 것들을 봅니까? 라고 한다면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덕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후천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5번 사회적 분업이 필요해. 너무 전형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문제에서 지금 어떤 반응들이 오고 있냐면 조금 빠르게 치고 나갔다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어디선가 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유사한 선지들이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대신에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려웠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보면 돼. 예, 그러니까 뭐 실망하지 마시고 수능 잘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예. 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게서 골라라. 본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나오네요.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정치 권력에 대한 복종은 뭐로부터 나온다? 본인의 동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재산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간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예.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로크입니다. 그러니까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되겠지. 자, 기억이요. 국가는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정치적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향유받지 못했던,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들끼리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계약의 산물이야. 그래서 기억답지 X고. 니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계약에 수립된다. 그대로죠. 예스고요.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 형성되는 자연적인 공동체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죠. 그쵸? 예. 리을 국가는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노력해야 되겠지.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방법이 나오죠.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즉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롤스죠. 롤스입니다. 예. 자,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도 가난한 사람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쾌락 증진과 고통 감소를 추구하는 공리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원조 여부를 판단해야 된대. 누굴까요? 싱어죠. 싱어. 됐어? 자, 이제 기억합니다. 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스스로 계획되고 통치되는 그런 사회, 인권이 보장되어 있으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적인 사회, 그런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죠. 걔네가 몬곤하더라도 빈곤하더라도. 그치? 그래서 기억 답지는 yes. 자, 니은입니다.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되게 많은 근거를 댈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싱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원조를 함에 있어서 원조 주체에게 과도한 희생이 유발될 때에는 그때도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원조 주체에 과도한 희생이 유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큰 희생이 유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원조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 답시 역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자, 디귿. 원조는 도덕적 구속력이 배제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야. 이거 강조한 사람은 누구야? 개인적인 선택 강조한 거는 노직이죠. 노직이고요. 리을.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 왜 놨을까요? 바로 롤스죠. 자원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걔네가 정치, 문화적 결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싱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원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리을 답치는 X가 된다.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래. 맛도 고려하고 건강도 고려하고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래. 우선 건강과 맛을 위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하래요. 유기농 식품.
이렇게 나와 있고, 질이 낮은 음식을 풍족하게 먹는 것보다 덜 먹더라도 질 좋은 재료 만든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면 건강도 증진되고 맛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환경을 생각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유기농 먹거리는 반드시 가까운 지역에서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죠? 예. 다른 나라에 생산한 산업화된 유기농 식품은 장거리 수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 그치? 온실가스 배출. 그래서 식품의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도 해야 돼. 자, 식품의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도 해야 돼. 가난한 사람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은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만 농부들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서 너무 싸도 안 돼. 적절해야 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정리하면 맛, 건강, 환경을 위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하세요. 라는 게 일단 이 사람의 취지가 되겠죠. 그럼 선지 한번 가보자. 1번. 가난한 사람들도 유기농 음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뭐지 싶어요. 너무 쉽게 정답이 나와서 1번이 정답이죠. 됐죠? 나와 있잖아. 가난한 사람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쵸? 예. 2번 맛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 음식의 질보다 양을 중시해야 됩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나오죠. 질이 낮은 음식을 풍족하게 먹는 것보다 덜 먹더라도 질 좋은 재료로 만든 게 낫대. 그럼 2번 X지. 부정이죠. 3번 대량 생산으로 음식 재료 가격을 낮추는 게 언제나 바람직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재료 가격이 싸면 언제나 좋은 거냐?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만 농부들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너무 저렴해도 안 되니까 적정 가격이 필요하다. 3번 부정의 답을 할 거고요. 4번 유기농 식품의 소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라는 거죠. 해라. 그래서 어서 사라. 가까운 지역에서. 그쵸? 예. 5번 가까운 지역의 유기농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소비입니까? 지금 이 강연자가 효율적인 소비, 합리적인 소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됐죠? 예, 그래서 5번 답지도 X가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나오죠?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거 이제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팁처럼 말했지만 생윤시험에서 좀 시간이 남으시면 특히 비문학 독해형 문제는 좀 다시 리뷰를 좀 해보셔야 돼요. 다시 쭉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을 때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은 더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제시문을 실수로 읽었을 수도 있고 좀 포인트를 잘못 잡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문학 독해형 문제는 검토하시면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10번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 C, D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라고 말하는 순간 게임은 끝났습니다. 답은 마르크스죠. 마르크스고. 자,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과 불의의 교정 원리에 의해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합니다. 노직. 그쵸, 노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초력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원칙들은 사회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줍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롤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갑니다. 요분이 마르크스, 을이 노직, 그 다음에 병이 롤스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억. 가장 바람직한 분배는 국가가 없는 상태. 이 국가가 없는 상태가 바로 공산사회. 됐죠? 예. 요게 마르크스 입장입니다. 노직과 롤스는 바람직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OXX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A에 들어갈, 요 질문은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니은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니은 답지는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요거 노직 입장에서 봤을 때 X예요. 왜냐면 자신의 노동의 결과에 대한 거 말고 또 뭐도 있을까? 이전도 있어요. 이전 받은 거. 그치? 근데 롤스 있잖아요.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X입니다. 둘 다 X예요. 둘 다 X. 그래서 노직과 롤스가 둘 다 X가 되니까 니은 답지는 안 돼. B에 들어가면 안 돼. 자, 디귿입니다.
최소 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요. 이게 바로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이게 노직의 입장. 그래서 디귿답지 예스가 되고. 리을,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요, 기본적 자유 안에 포함됩니다. 그럼 기본적 자유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한테는 롤스의 정의의 1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 평등한 기본적 자유. 그럼 이건 개소리지. 차등적으로 분배돼야 된다?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리얼은 X.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브리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인을 이루려 한다. 게임셋이죠. 공자님. 자, 어립니다. 혼돈 속에 뒤섞여 있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기가 드러나고 기가 변하여 형체를 이룹니다. 됐죠? 아, 기의 순환으로 생사를 설명하고 있다. 누굴까? 장자죠. 장자. 됐죠? 1번.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삶과 죽음을 고통으로 본 건 누구야? 불교죠. 불교입니다. 2번.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장자지. 장자죠. 3번. 자연스러운 과정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야, 이게 너무 그렇잖아? 과거에 출제되었던 그대로 출제가 되어서 되게 많이 익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방심하지 말자. 조금만 더 경계심 가지고. 4번.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인을 이루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 건 공자님의 입장이죠. 공자님의 입장이고. 현세에서의 도덕적인 실천이 내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 윤회에 대한 이야기. 그쵸? 업보, 인과응보, 이런 얘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황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 아,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사상가 중에 대표적인 사상가가 순자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에 예의와 법도를 만들어 사람의 성정을 교화하였다. 악이란 성인이 즐겼던 바이고 악으로서 백성의 마음을 선도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순자의 입장입니다. 됐죠? 예. 을, 사람은 시에서 감흥이 일어나고 예에서 바로 서고 악에서 완성이 돼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논의를 해요. 이건 뭐야? 이 덕에 의거하고 인에서 의지하고 예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결국에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예와 악을 강조하면서 인과 예를 강조한 거예요. 유교적인 느낌이죠. 유교적인 느낌인데 이 사상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공자님이세요. 됐죠? 1번. 음악의 유일한 목적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아니지. 순자가 생각하는 음악은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고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답지는 말도 안 돼. 2번. 음악은 사람의 선한 본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낚이지 말라고 그랬어. 기본적으로 순자는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봐요. 예, 사람의 본성이 악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있어요? 사람의 선한 본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아니지. 순자는 본성이라는 것을 변화시킬 것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3번. 음악은 재물을 낭비하게 하여 백성에게 해가 된다. 습관적으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이거 혹시 묵자로 풀었던 친구들 착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묵자입니다. 묵자고요. 4번. 음악은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건 뭐야? 신미주의적인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 공자는 도덕주의적인 입장인데. 5번. 음악은 인격을 도야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낚이지만 않았으면 바로 정답은 5번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볼게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입니다.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인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어야 된다. 그럼 공화정은 전쟁을 쉽게 개시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어야 되고, 모든 입법은 근원적 계약의 이념에서 나오는 공화정치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됩니다. 평화연맹, 그쵸? 예. 국가들은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맹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쵸? 여기서 우호란 외국인이 타국의 영토에 도착했다고 해서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걸 통상 얘기할 때 세 글자, 환대권이죠. 칸트예요. 13번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확정조항입니다. 그럼 1번에 국제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됩니다. 그럼 평화연맹은 뭔데? 그러면 국제기구는 뭐야? 평화연맹, 국제연맹은 뭐야? 그죠? 말이 안 되지. X고, 국제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체가 아니다. 아니다죠. 예, 아니고. 평화조약을 통해 모든 전쟁들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다. 뭐라 얘기했지? 평화조약. 내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올림픽 강의할 때 그때 되게 그 칸트 파트 서밋 정리해주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올림픽에서 칸트 서밋 강의 정리할 때 26번인가 그랬는데, 와, 그날 촬영이 거의 되게 오래, 다시 촬영하고 막 그러면서 오래 걸렸거든? 엄청 피곤했나봐. 그걸 계속 종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종속이라고 계속. 뭐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아마, 좀, 문제 제기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속이 아니라 종식이 맞았죠. 이제 와서 하는 얘기다. 근데 평화조약으로 모든 전쟁들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없다. 그래서 평화연맹 없이는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X죠. 4번, 국가 간 분쟁의 해소가 영원한 평화조약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무슨 말이야? 국가 간의 분쟁이 해소된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 실현이 완비되느냐? 완성되느냐? 이거 그렇죠.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됐죠? 5번. 정치체제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게 칸트입니다. 그래서 5번 답지도 X.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 또 해서 미안한데, 얘들아, 체험적인 거를 객관화 시켜보면은 올해 9월 평가원 생유는 17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막 되게 고민이 되는 그런 문항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자. 반복할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예상, 그러니까 본인의 예상을 조금 더 지금보다 난이도 있게끔 수능이 출제될 거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리를 하시고 꼼꼼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14번 가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취지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출제가 됐었어요. 각색입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는 통일을 준비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게 어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되게 봤던 지시문인데? 라는. 독일은 통일 전에 이미 많은 교류와 협력을 우리와 달리 했어요. 근데 통일 이후에 구동독 지역 주민들과 구서독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등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또한 사회 문화적인 이질성을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되면서 통일 이후에 사회를 통합하는 데 막대한 비용,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이처럼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고 내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정답 취지도 비슷해요. 사회 문화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왜?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문화적인 이질성을 줄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됐다. 그럼 정리하면 사회 문화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정답은 3번이 답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1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해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낙으로 표현할 때 ABC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 좀 뿌듯합니다. 왜 뿌듯하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 수업 듣던 친구 아시겠지만은 제가 3년 동안 나올 거다, 안 나오면 내가 전 재산 다 준다 라고 3년 동안 니네 선배들한테 외쳤으나 한 번도 평가원이 직접적으로 이 문장을 쓰지 않아서 사람을 되게 무안하게 만들었던 그 선지, 바로 기억답지 같았습니다. 기억답지, 그쵸? 일단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타인간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제시문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충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미 많이 나왔던 문장이에요. 칸트죠. 칸트. 자,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우리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일종의 종차별주의적 태도다. 전형적인 싱어의 글이죠. 병. 개인은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대지윤리, 무생물까지 포함한다. 됐죠? 레오폴드입니다. 일단 요 문제에 대한 피드백에서 제시문 피드백은 하지 마세요. 제시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문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제시문이자 내용입니다. 그럼 선지 가볼게요.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 문제 왜 낸 거냐면 갑이 칸트야, 을이 싱어지. 그럼 누가 빠져있어? A는 병이 빠져있죠. 레오폴드가 빠져있죠. 이거 레오폴드가 긍정하기 때문에 낸 겁니다. 무슨 말이냐? 레오폴드는 경제적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거나 이용하는 걸 허용해요. 대신에 안 되는 건 뭐야?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다 뭘 담아야 돼? 심리적인 관점, 윤리적 관점을 담아야 합니다. 라는 게 레오폴드예요. 그러면 이 기억답지가 레오폴드가 긍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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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럼 이거 무슨 선다 되는 거야? 이지선다야. 니은, 리은은 중복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관건은 디귿답지였던 거죠. 됐어요? 그럼 선생님 요거요 칸트가 인정하나요? 인정하죠. 칸트 인정하죠. 그 다음에 싱어 인정하나요? 싱어도요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레오폴드가 인정하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또 나오면서 막 어디에 들어가 이런 걸 가지고 괴롭힐 가능성은 그닥 높진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요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레오폴드가 긍정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니은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진 않는다.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본 사람이 여기 3명 중에 칸트입니다. 칸트. 그럼 그게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을과 병이니까 B에 들어가는 거 맞죠? 자, 디귿답지 갑니다.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고민한 친구도 있다면 답이 될 수 없지. 왜냐면 지금 C가 칸트와 레오폴드의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레오폴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건 결국은 대지 공동체의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란 말이야. 그치? 근데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쉽게 웬 레오폴드가 저거를 동의해? 이렇게 가셨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디귿은 X가 되는 겁니다. 리얼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칸트가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싱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있죠. 예를 들면 동물 실험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다. 또는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싱어. 그 다음에 레오폴드가 얘기하죠.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D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가셨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 좀 신선했던 게 기억답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쵸? 그 다음에 리얼답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자주 언급은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해를 끼칠 수 있느냐 라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열어두는 거 요즘에 자연관리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잘 체크하시고 니은답지는 매번 뻔히 잘 나오는 그런 소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16번입니다. 보면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사례 속 학생 A에게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여기 지금 한자를 읽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화, 동. 화하지만 동하지 않아요. 화이부동입니다. 화이부동. 그래서 또 공자야. 이게 또 공자입니다. 화이부동. 네, 또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요번에 출제하신 분이 공자님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되게 공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화합하지만 주체를 잃지 않고 남들과 같아지진 않습니다. 예. 군자는 두루 포용하면서 파벌을 이루지 않으면서 소인은 파벌을 이루고 두루 포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학생회에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의 독특한 행동이 비도덕적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왠지 낯설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뭘 강조하는 걸까? 소통 파트죠. 조화야. 조화. 그래서 그 친구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조화롭게 지내세요.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뭐 편안하게 좀 풀 수 있었던 문제. 근데 뭐 5번 답지 같은 경우는 선악의 분별 없이라고 돼 있을 때 절대 안 되지. 그렇죠? 예, 공자는 선악을 분별할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랑 똑같아져야 돼 라는 걸 얘기하거나 다수가 즐기는 게 우월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된다. 문제 17번입니다. 제가 저의 수업을 계속 들었던 친구들한테 항상 당부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뭐 17번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자료를 보고 리밋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많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백과사전처럼 리밋 교재를 껴놓고 뭐 올림픽을 듣든 임팩트를 듣든 계속 그 리밋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수강생이라면, 그러니까 뭐 리밋도 있고 임팩트도 있고 올림픽도 있지만 또 모의고사도 커리도 있지만 계속 뭐 문풀이라든지 심화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지나가면서도 계속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숙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7번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해서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롤스죠. 롤스.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좌절시킨다기보다는 복원하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됩니다. 시민불복종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 답지를 생각하실 때 이 싱어를 고려할 때 리얼 답지에서 싱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셨을 거예요. 문제는 롤스였을 겁니다. 뭔 소리냐? 선지에서 차등의 원칙은 롤스가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차등의 원칙은 사유가 될 수 없어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또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법률이나 정책, 그게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고 했던 게 롤스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X고요. 매우 부정의한 입헌 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 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지. 니은 동그라미고. 디귿, 시민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인 법치의 원리를 존중한다. 그럼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귿 답지까지도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골라냈어야 돼. 근데 리을에 시민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풍선 내용만 보더라도 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롤스죠.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 이걸 맞춘 사람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시민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당연하지. 아니, 시민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합당한 어떤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을 가지고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을 가지고 이 합당한 성공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는 시민불복종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시민불복종이 좀 저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그 뭐 정당성 이런 것들을 좀 결여하니까 그러니까 너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시민불복종으로 발생한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되겠지. 그치? 뭐 또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을 할 때에는 비폭력적으로 하라고 롤스가 말했어. 왜냐면
폭력적인 행위가 유발할 문제점들, 폭력적인 행위가 유발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런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지. 그냥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맞췄다면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 리을답지가 롤스도 되는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 리밋 교재에 가서 얘기하면 뭐 이건 싱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싱어에 대한 이야기에서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쵸? 우리 행위가 가져올 법과, 이건 지금 리밋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니 자료에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 해봐야 돼. 근데 위에 나와 있잖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롤스의 시민불복종 정리하면서 거기에 뭐를 갖다 써놨냐면 심화라는 걸 갖다 써놨어요. 심화에 보면은 그 롤스의 시민불복종 이야기의 심화 부분에 가보시면은 시민불복종에 대한 심화 이야기에서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민불복종은 가능한 법적 수단을 충분히 시도한 이유여야 하며, 다음에 뭐가 되냐면 불복종 행위로 인해 헌법 질서의 기능이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은 법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인데, 시민불복종이 행여라도 불복종 행위로 인해 헌법 질서의 기능을 위태롭게 만들거나 이 법체제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이 법체제의 어떤 안정성을 깨치거나 헌법 질서의 기능을 위태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롤스가 강조했던 게 뭐야? 시민불복종은 법체제에 대한 법체계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리을답지는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던 친구들은 아쉽지만 요번 9월 평가 모의고사 때는 내가 놓쳤지만 다음번에 수능에서 이와 관련된, 즉 리을답지랑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숙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거 5번이고요. 18번 문제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평등한 권리를 허용하고 자신의 전인격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상대방의 전인격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며 이제 인간성을 추락시키지도 않고 도덕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성관계가 가능한 방식이 이성을 통해 명확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상가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상가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사상가가 보수주의라는 걸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상대방의 성을 향유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1번 답지부터 이제 오답 정리해보면 자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도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어. 택도 없다잉? 택도 없어 이거. 3번 타인에게를 끼치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아니야. 너무 명백하잖아. 인격적 만남을 통한 성관계는 부부 사이여야 돼. 부부 사이에서 가능한 거야. X. 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출산을 의도할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출산을 의도할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쵸?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X. 그쵸? 정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상가 이름은 칸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가볼게요. 19번.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 C, D, E,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거야. 또한 사형은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준대. 이거 누굴까요? 그럼요. 칸트죠. 자,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야.
반면 종신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주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서 커. 누굴까? 베카리아죠. 병. 사형은 죄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에 대한 재판과 판결은 그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야. 누굴까요? 루소죠. 요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1번부터 가볼게요. 형벌이 주는 공포는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나온대.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베카리아입니다. 그쵸? 2번 답지 갑니다. 종신노역형이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B가 베카리아 입장에서 칸트를 비판하는 건데요. 베카리아가 뭘 얘기했냐면 사형이 아닌 종신노역형을 부과해야 되는 이유는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 즉 범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3번. 사형은 시민의 범죄 의욕을 전혀 억제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 때 나왔던 거의 재탕이죠. 그러니까 사형이 어떠한 범죄 억제 효과도 갖지 못합니까에 대해서 베카리아가 노라고 말했었잖아. 그거 말한 거야. 이걸 베카리아가 긍정할 수가 없으니까 적절한 비판이 안 되는 거죠. 4번.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는 형벌입니다. 지금 이가 뭐예요? 루소 입장에서 칸트를 비판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면 칸트는 그건 인격을 수단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루소 입장에서 봤을 때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과되어야 하는, 실행되어야 되는 형벌인 게 맞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가 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이다. 아이고, 이것도 예전에 출제가 이미 됐습니다.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자가 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를 의욕했기 때문이야?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이죠.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기억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뉴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유통되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유통의 구조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는 원하는 정보에 손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거나 다양한 정보가 임의적으로 조합되어서 거짓 정보가 양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겨났다. 그럼 바로 나올 이야기가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거죠.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오죠. 단순히 수용적인 태도로 미디어가 보여주는 정보에 접근한다면 편견에 사로잡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시민성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다. 됐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쵸? 정보를 스스로 합리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즉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17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뭐 자연과 인류 문제의 선지 하나 정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어려웠던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기본적인 개념 잡으시고요. 리밋 교재 곁에 두시고 충실히 보시면, 그리고 6월 평가 모의고사와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잘 종합을 해서 피드백을 잘 해두신다면 수능 때는 분명히 만약에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나 등급이 나왔던 친구들도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내일까지 반드시 피드백 제대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잘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 때 웃읍시다. 알겠죠? 그리고 잘 본 친구들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보다 어렵게 출제될 것을 예상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9월 평가 모의고사 생활관리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